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뵌 분들도 있으시고 안 뵌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나왔어야 됐는데 책이 안 나왔어요. 제가 여기 그때 올인원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신림동에서 경간부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막 검사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는 아닌데 막 그때 아파가지고 한 20여일 지금까지 막 이 기침병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도 강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막 저도 일정이고 그분들도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꾸역꾸역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못 썼어요. 책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작업은 하는데 막 진척이 막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책이 안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거 극혐 강사가, 첫째는 이제 막 보강 엄청 하는 강사, 둘째로 강의가 시작되는데 책이 안 나오는 강사. 제가 엄청 싫어했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돼버렸네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출판사에다 넘겼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남짓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프린트로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리 중간에 적어도 그 총론 끝날 때 모의고사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한번 좀 테스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데 근데 이제 그 일정이 교재 이제 페이지가 나와야 좀 일정이 좀 나오는데 그 교재 편집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서 이번 주 교재 편집이 끝나서 이제 제가 받아보면 그걸 가지고 좀 언제쯤 모의고사를 보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어떻게 좀 들으셔야 되느냐,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보시려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그래도 한 번씩 좀 읽어보고 오셔야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만 익히시는 겁니다. 눈에만 익히시면서 이제 한번 보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또 복습 한번 쫙 하시고 내일 거 다 쫙 읽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집을? 아니, 저는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문제집을 보는 것이, 이게 문제집을 풀어요. 그죠? 문제를 풉니다. 주로 그렇게들 보시죠.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각자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뭐 강권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이제 제 생각은 이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문제를 풀지 않고 읽거든요. 그냥 정답을 다 알아놓고 그냥 읽어버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문제를 풀면 장단점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막 정신이 집중되죠. 그래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면 맞추느냐, 틀리죠. 틀릴 때 나만의 논리를 세우거든요. 틀릴 때 틀리게 풀면서 나만의 논리를 머릿속에서 세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답 보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내가 수정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공부를 해도 아까 그 틀리면서 풀었던 그게 머릿속에 엄청 오래 남는다니까요. 정말에. 그래서 다음에 풀면 또 틀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오래 기억하는 것이 맞출 때 맞추던 그 논리가 오래 기억되지만, 틀렸을 때 논리를 내 머릿속으로 막 틀리는 것, 그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이제 풀었는데 틀린 거잖아요. 그 틀린 논리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를 머릿속에 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답을 달고 읽어버리거든요. 정답을 달고 읽어버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문제를 풀면 맞췄느냐 틀렸느냐만 집중하게 되죠. 다시 복습을 할 때 맞춘 문제는 다음에 또 맞추겠거니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나 정답을 찾기에 혈안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 이 정답을 달고 읽으면 문제
한 줄부터 시작해서 해설 끝까지 그냥 완전히 다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통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대신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달고 지문 1번 해설 1번, 지문 2번 해설 2번 쭉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이 읽어버리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안 들어가. 풀려면 막 엄청 시간 걸리거든요. 읽어버리려면 시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풀려면 1시간에 40문제 풀기 엄청 어렵습니다. 읽어버리면 1시간에 6, 70문제 쭉쭉 그냥 읽어요. 그냥 쭉쭉 그냥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고 하면 책이 손에 안 잡혀요. 짜증나니까. 이 푸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죠. 자, 이제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기가 엄청 어려워요. 책상에 앉기 자체가 어렵다니까. 읽을 것 같으면 그냥 와서 그냥 읽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이 책상에 쉽게 앉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쉽게 드는 것이 읽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읽는 방법이 언제까지 계속 돼야 되느냐. 저는 영어 수학 빼놓고는 모든 과목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 읽어버려. 대신 객관식 문제 풀어보는 연습은 중간에 하는 거죠. 중간에 얼마나 하느냐. 한 서너 번 해보면 돼. 서너 번 정도 모의고사 보면 돼.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모의고사 볼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어보는 연습은 사실은 필요치 않은 거죠. 중간중간 우리 막 모의고사 보는 코스도 있으시잖아요. 객관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은 솔직히 한 서너 번 해보면 된다. 아예 안 해보면 이제 사람이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서너 번 정도 연습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일일이 추가로 풀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쭉쭉쭉 읽으면 되고. 객관식 시험은 고득점이 어디에 있느냐?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을 하려면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으려면 읽어야 됩니다. 풀어가지고는 많은 바퀴를 못 돌려요. 풀어가지고 서너 바퀴 돌릴 것 같으면 읽어가지고 대여섯 바퀴 돌리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 나왔을 때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학원은 또 학원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또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또 다 다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로 이제 모의고사반이 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막 보고 그건 이제 또 강평 듣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모의고사 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마지막 순간은 막 폭풍처럼 읽어야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달 최고 막 이 정신이 집중된 그런 순간에 여러분 이 선생님 저 강사랑 함께 책을 보면 1시간에 20문제를 못 봐요. 1시간에 뭐 45분 50분 하면 1시간에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사이를 봅니다. 근데 내가 읽으면 7, 80문제를 쫙쫙쫙 읽어버리는데 당연히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계획적으로 쫙쫙쫙 읽어버려야 돼요. 쫙쫙쫙 읽으면서 주요 문제 또는 헷갈리는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왜 마지막 순간에 읽어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틀리냐면 완전 뭐 생뚱맞은 문제 틀려. 생뚱맞은 문제도 틀려. 근데 생뚱맞은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헷갈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딱 붙으면 딱딱딱 한 지문 하나를 딱 찍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문이 2개가 넘는 거지. 2개는 확실히 아니야. 근데 나머지 2개 때문에 헷갈려요. 그런 문제가 서너 문제만 있잖아요. 특히 앞쪽에 그런 문제가 두세 개 딱 나와. 멘탈이 나가버려. 멘탈이 나가서 이 시험장의 컨디션이 막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문제, 내가 완전히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모르는 문제잖아요. 남들도 모르는 문제, 완전히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그걸 모르는 것은 멘탈이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이거 아는 거야. 아는 건데 지문 2개가 헷갈려. 맛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 순간에 막 모의고사 같은 거 주로 막 문제를 막 엄청 보려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걸리게끔 하려고. 그런 문제가
막 문제를 엄청 많이 보면 그런 문제 한두 개가 걸려. 그러면 사람은 느낌이 그 한두 문제 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 한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으로 건져야 돼요. 지금 통으로 헷갈리지 않게 건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봤던 문제도 또 보고 막 지겹도록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강약을 둬야 되는 것이죠. 중요하거나 헷갈리는 문제는 더 봐야 되잖아요. 그 더 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통으로 보고 한 번은 책한 그 문제집을 보면서 중요하거나 헷갈릴 만한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놓으면 그 체크한다고 시간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보다가 탈짝 체크해놓으면 돼. 그죠? 한두 페이지 한두 페이지 안에서 한두 개 이렇게 살짝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서너 문제당 하나 또는 뭐 네다섯 문제당 하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한 번은 통으로, 한 번은 체크한 문제만, 한 번은 통으로, 한 번은 체크한 문제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계속 돌려줘요. 지겹도록 내가 보던 그 같은 책을 지겹도록 돌려줘야 그 쉬운 문제에서 헷갈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헷갈리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통으로 잡는 거예요. 통으로 잡아가지고 통으로 점수를 따실 생각을 하셔야지 막판에 막 모르는 문제, 이상한 문제들 많이 접함으로써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것은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이 나온다고 또 맞추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통으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시험장에서 맛 가버려요. 시험장에서 내가 맞춰야 할 문제들을 쫙쫙쫙 하나씩 쫙쫙 찍어서 가지 않습니까? 막 컨디션이 겁나 높아져. 막 진짜예요. 컨디션이 막 겁나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찍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문제 찍긴 찍지만 모르는 문제 안에서 해서 이 실마리를 찾아야죠. 허점을 찾아야죠. 대부분 구석에서 내는 문제는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우리가 다 아는 부분에서 문제를 낼 때는 막 꼬아서 내죠. 근데 모르는 부분에서 낼 때는 모르는 부분에서 제일 쉽게 시험을 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문제들을 잘 풀었다. 컨디션이 올라가.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풀어야죠. 그 풀 때 맞춰버린다니까요. 정말로 컨디션이 높아지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달을 여러분들께서 돌리실 때 막 이 학원 모의고사 이렇게 딱 빠지셔가지고 그 쳇바퀴로 돌아가지 마시고 과목이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한두 과목 정도 모의고사 돌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보던 책 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좀 하고 내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회독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시험장에서 통으로 잡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기 1번부터 자, 쭉쭉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같은 지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같은 지문은 조금씩 이렇게 걸러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나온 데서 또 나오죠. 딱 보시면 이게 지금 굉장히 빼내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지문이 또 나오고 막 그럽니다. 자, 1번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이 나오는 것이 그 전에 어디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니까 15세기 말에 전수를 받은 것이죠. 그 전수를 해준 곳이 프랑스야. 프랑스는 그 전에 경찰 개념을 정립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14세기 말에 경찰 개념을 정립해서 15세기 말에 독일에다 전수해주고 그래서 독일의 개념이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 그 교행정을 제외한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되었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되고 그래서 16세기 독일 경찰 개념이 나오는데 경찰은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이다. 이것은 경찰국가 가야 되는 것이고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경찰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올인원 할 때 앞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고, 중, 경, 법, 이 이게 이제 시대순이고 그 시대순 안에 경찰 개념이 모, 교, 내, 소보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경찰 개념이 모든 행정, 뭐 표현이 많습니다. 모든 행정, 뭐 모든 국가, 모든 정치, 특히 뭐 일체 정치, 그다음에 일체 정치, 그다음에 특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 그래서 헌법이 국가 통치 체계 전체를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틀. 그래서 그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이란 그 말이 전체 국가 질서 통치 체계 전체를 경찰이라고 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모든 행정, 모든 정치, 뭐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 그런 표현이 있고요. 중세 국가에서도 사실은 모든 행정이에요. 모든 행정, 뭐 모든 국가 그렇게 되는데 중세가 끝날 때 1530년에 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거기에서 나타나기를 이제 모든 행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 것이죠. 교회 행정을 제외한. 그래서 이제 중세가 여러분들 저 그 유럽의 그 영화를 보면 중세 막 교황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중세는 신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 교황, 교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가 끝날 때 교회하고 이제 단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이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나옵니다. 경찰국가로 넘어가요. 경찰국가에서는 이 내무행정이에요. 내무행정.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국가 시대에 행정의 분화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정의 분화가 시작돼요. 행정의 분화, 경찰의 분화. 행정의 분화, 경찰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고 대신 경찰국가 시대에 외재 군사, 외무, 재무, 군사,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무 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외재 군사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을 행정의 분화, 경찰의 분화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찰의 분화가 제대로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고 이 외재 군사 떨어져 나간 것을 경찰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재 군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 전반이에요. 다만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외재 군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 전반인데 이 내무 행정 전반이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소극적 플러스 적극적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 복리까지. 왜냐하면 소극적 질서 유지는 이 법치국가 가야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되거든요. 경찰국가 이름이 뭐야? 경찰국가예요. 경찰국가가 사실은 국가가 맘대로 하는 것이 경찰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맘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다만 경찰국가 시대에 중세 때는 교회하고 황제 밑에 국가가 종속돼 있어요. 교회하고 황제 밑에. 그래서 막 교회가 더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황이 더 세기도 하고, 막 황제가 더 셀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밑에 개별 국가들은 우리 확실한 국가 체제가 아니라 좀 영주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국가가 국제 질서의 주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이름 자체가 국가가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것이 경찰국가예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국가 기능 안에 소극적 플러스 적극적 다 들어가는 것이죠. 다만 국가 기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외재 군사는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이제 한 것이죠. 외재 군사, 외무, 재무, 군사, 사법 이것이 국가 기능이 막 발전하니까 국가가 맘대로 하면서 국가 기능이 발전하니까 일부 중요한 기능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외재 군사예요. 외재 군사가 떨어져 나갔지만 외재 군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꼭 뭐 소극적 질서 유지를 한정했다라고 하면 틀린 개념인 것이죠. 외재 군사가 떨어져 나간 내무 행정인 거예요. 그 내무 행정은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 복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외재 군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소극적 질서 유지를 연결시키면 꼭 맞는 지문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외재 군사가 떨어져 나갔지만 남은 것은 내무 행정인데 그 내무 행정은 소극적 플러스 적극적이 다 들어간다.
그 뒤가 이제 법치국가 시대죠. 경찰국가 시대, 국가가 국민을 마음대로 하던 시대에서 어떤 사상이 나타나냐면 자연법 사상, 그 다음에 뭐 계몽국가, 특별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야경국가. 야경국가가 이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이랑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야경국가가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엄청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이 인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경찰국가 이제 이 국가가 맘대로 하다가 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은 국가의 완전히 그냥 종속물이었죠. 그러다가 개인에게 권리가 있다. 사회계약론. 개인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이 이 자연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연 상태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개인이 자연권을 국가한테 양도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이 사회계약론이지 않습니까? 사회계약론 입장에서는 개인이 주인인 것이죠. 국가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인이고 개인들이 국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계약론, 뭐 자연법 사상, 뭐 계몽국가,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이 국가가 맘대로 하던 시대에서 국가가 개인을 맘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해가는 개념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연법 사상, 뭐 계몽사상,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야경국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경국가가 뭐냐면 경찰국가에서는 이 국가가 맘대로 해먹었잖아요. 개인들한테 국민들한테 맘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야경국가라는 말이 뭐냐면 국가 맘대로 하지 말고 그냥 밤에 도둑놈이나 지켜. 이게 야경국가입니다. 그래서 야경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통제해서 국민한테 자유를 주는 개념이 야경국가예요. 그러니까 야경국가가 저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야경국가입니다. 야, 국가 너 막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국민한테 자유를 줘. 자유를 주고 국가는 밤에 도둑놈 지키는 거나 해. 그게 야경국가 사상입니다. 그래서 야경국가 하면 꼭 뭐 좀 뉘앙스가 아주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 딱 봐도 뭐 계몽사상, 자연법, 사회계약론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야경국가는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야경국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개인한테 자유를 주고 밤에 도둑놈이나 지켜. 이게 야경국가입니다. 야경 밤에 지키는 거로 국가의 기능을 한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야경국가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기반이 된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위주로 이제 한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직전에 경찰국가 시대의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경찰 개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 위주와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함께 들어있었는데 법치주의에 와서야 이제 소극적 질서 위주로 한정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 이 소극적 질서 위주로 한정된 이것이 일반 행정기능으로 쭉쭉쭉 떨어져 나가면서 그 남아있는 경찰이 이제 보안 경찰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 소극적 질서 위주가 사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극적 질서 위주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흔히 질통 강제라고 하잖아요. 이따 한번 질통 강제.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자체가 질통 강제예요. 그런데 소극적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소극적 질서 유지예요. 이걸 딱 모아서 한마디로 하면 소극적 질서 유지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 또는 소극적 질서 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 뭉뚱그리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더 줄이면 그냥 소극적 질서 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언제 확립됐냐면 법치주의 국가 때 확립이 됐어요. 2차 세대전 이후에 최근에 확립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확립되고 대신 2차 세대전 이후에는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분화된 것 뿐이죠. 분화가 돼서
경찰에 남아 있는 실질적음의 경찰이 이제 보안 경찰이고 일반 행정 기능도 경찰 기능을 수행하고 그 일반 행정 기능으로 간 경찰 개념을 협의회 행정 경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번 보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제2차 세계 1번의 2번 지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 경찰을 포함한 협의회 행정 경찰이 협의회 행정 경찰 안에 보안 경찰이 포함되는 그렇지 않죠. 실질적음의 경찰이 협의회 행정 경찰로 떨어져 나가고 그 남아 있는 경찰만으로 실질적음의 경찰 그것을 보안 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안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가 협의회 행정 경찰로 다른 행정관청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것을 이제 비경찰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자, 3번은 맞는 표현인데, 자,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통해서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크로이츠가 크로스예요. 크로스 영어로 하면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베르그가 벨리예요. 벨리. 그래서 십자가 언덕입니다. 십자가 언덕. 그래서 베를린 안에 야산이 있는 거야. 그 야산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공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십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산 꼭대기에다가 여기다가 전생 기념탑을 이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죠. 이 한가운데다가. 근데 이것이 독일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상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주변에서 막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 전생 기념탑이 좀 가치가 좀 없어지겠죠. 이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전생 기념탑,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이 전망이 좋게 하려고 주변 건물들 고도 제한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도 제한 명령을 하필이면 누가 했어? 베를린 경찰청장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고도 제한을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건 것이죠. 거기서 이제 법원이 얘기한 것이 경찰이 이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미적 기능을 위해서 전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심미적 기능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복리를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은 경찰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것이 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자, 4번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위생사무 등 협의회 행정경찰청 사무를 제외하고 위정사무를 제외했대요. 맞나요? 이 지방자치법전 여러분 이 법치주의 여기 법치주의가 있잖아요.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그 발전 과정이 있죠. 그 발전 과정 안에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법령과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판례는 대표적인 것이 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고 그래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의 발전을 나타내는 법령과 판례가 이게 이제 일제 크지경이에요. 일제 크지경. 일제 크지경 딱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일제 크지경. 그래서 이게 일죄하고 지경은 법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크는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에요. 왜 판결을 섞어놔? 이게 시대 순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고요. 죄와 형벌법전은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해요. 뭐 많이 보시면 이제 그냥 이거집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이제 일제 크지경이니까 지로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법전을 자치경찰법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오시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치경찰. 왜냐면 경찰학 안에서 경찰이라는 말을 행정 뭐 이런 것으로 행정 경찰 막 섞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방자치법전을 자치경찰법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전, 자치경찰법전. 지방자치가 자치지, 그죠? 자치경찰법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어떻게 알아? 바로 옆이 프랑스고 먼 게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도 이제 연방 국가고요. 옛날에 이제 나라가 많이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쪼개졌을 때 독일에서 하여튼 제일 큰 데가 프로이센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독일입니다. 그래서 일죄 크지경이 이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1794년이고요. 죄와 형벌법전이 1795년, 이 크루즈베르그 판결이 1882년,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 1884년, 그다음에 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1931년.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렇게 순서입니다. 지금 시간 이 연도 순서잖아요. 연도 순서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연도 순서로 시험이 나오니까 연도 순서로 외우는 거예요. 연도 순서로 시험이 나오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죄 크지경 이 순서인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 뭐 프랑스 죄와 형벌법제는 이렇게 규정했다. 거기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그것이 일절 죄자 지위 경제입니다. 일절 죄자 지위 경제. 그래서 일반 난트법에는 절박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박한 위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절. 그다음에 죄와 형벌법전에는 자유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크루즈베르그 판결은 이제 그냥 판결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생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 행정법에서는 재량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단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숙지할 수 있어요. 숙지할 수 있습니다. 막 계속 읽는데 뭐 숙지가 안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에 확 띄는 것이 위생이죠. 위생. 지금 이것들이 뭐냐면 이것들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제 법치주의 경찰 개념. 그러면 법치주의 이후에 2차 세대전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 안에는 일반 행정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 일반 행정으로 완전히 분화되는 것은 2차 세대전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법치주의 경찰 개념에서는 저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중경법이니까 2차 세대전 지나야 일반 행정으로 막 경찰 기능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뭐 산림경찰, 뭐 위생경찰, 보건경찰, 뭐 건축경찰 이런 것들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져 나가기 전이니까 이 안에 일반 행정까지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에서는 그걸 잘 못 느껴. 근데 이건 딱 느껴지잖아요. 위생은 딱 느껴지잖아요. 경찰이 위생까지 담당하고 있네. 그래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이걸 갖다가 지문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 여기 그냥 딱 나타나니까 이 법령을 나타내는 그냥 그 문장, 법령에 들어있는 그 문장 그걸 딱 봤을 때 사실은 나머지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왜냐 2차 세대전 지나기 전에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니까 법치주의 경찰 개념 안에는 일반 행정까지 담고 있죠. 2차 세대전이 지나야 이제 일반 행정으로 막 떨어질 거 막 국가사회가 엄청 분화하면서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주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에는 다 담고 있어. 근데 이 법령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서는 잘 못 느껴 그거를. 근데 여기서는 느끼는 거죠. 여기서는 위생. 위생까지 지방자치법전에서 경찰이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전을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니까요. 1번의 4번 지문에 지방자치법전 맞죠?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지방자치법전 위생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위생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은 곧 일반 행정기능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 자치단체의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위생까지 들어가야죠. 위생까지 들어가고 그것만 해서 딱 틀린 지문 내기는 좀 그렇고 그 뒤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위생까지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지위.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위생사무까지 담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이제 소극 목적에 한정했다. 이건 맞죠?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니까.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니까 목연의 소극적 질서 유지는 맞는데
다만 일반 행정적 기능까지 담고 있더라. 그래서 위생, 일절 조자, 지위, 지방자치법전, 위생까지 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2번을 보시면 자,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찰 개념에 대한 정의는 둘째 줄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학 제 거 그 기본서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기본서 1페이지 맨 처음에 경찰 개념은 일률적으로 정의가 곤란한 개념이다. 이게 맨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경찰 개념 자체가 이렇게도 서술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서술할 수 있고 막 하니까 트럭법계 경찰 개념도 있고 영입법계 경찰 개념도 있고 막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일자 하나가 빠졌네요. 여러분한테는 최종 보내는 그 넣어 놓을 거니까요. 자, 1648년 독일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자, 베스트팔렌 조약 1648이면 몇 세기죠? 17세기죠? 경찰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30년 전쟁을 끝낸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최초의 근대적 국제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최초의 근대적 국제 조약.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약간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야, 시험에서 무슨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나오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30년 전쟁을 끝내면서 각 국가들이 모여서 조약을 체결한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 전에는 교황하고 황제하고 둘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교황권이 셌다가 막 황제권이 셌다가 막 그랬었어요. 그럼 개별 국가는 뭐예요? 개별 국가는 굉장히 약했던 거죠. 영주나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개별 국가들이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쟁을 맺을 때 30년 전쟁을 종결지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것이 교황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조약을 통해서 30년 전쟁을 종결지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쟁 종결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가들이 국제 질서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가 출범하는 거예요. 경찰 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이제 지 맘대로 이제 개별 국가 안에서 국가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경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국가들이 국제 질서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한마디로 경찰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자,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외제 군사. 경찰 국가에서 외제 군사 분화되지 않습니까? 왜 분화돼? 그 전까지는 각 개별 국가들이 영주 비슷하게 교황한테 치여, 황제한테 치여, 막 힘을 군대도 약해 그랬었는데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이 개별 국가들이 엄청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 말 안 듣고 황제 말 안 듣고 국가가 세지니까 국가의 기능도 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가 안에서 주요 기능들을 뽑아서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제 군사입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 외제 군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죠. 자, 4번을 보시면 4번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헌 방지 분야로 한정되게 되었으며 맞죠? 일죄 크지경 법치주의 개념. 자,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제처벌법전. 그러니까 일죄 크지경만 알았으면 그죠? 여기서 딱 제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 일죄 크지경 일반 한특법 뒤에 이 죄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이 있고 그 뒤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더 뒤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죄와 형벌법전이 나오는 거 아니지.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보다 100년이나 전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뭘 주로 얘기하냐면 이 1931년
프로위생 경찰행정법을 얘기해요. 그럼 이거 중간에 있는 건 프랑스잖아. 그죠? 독일 프로이센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프로이센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독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딱 이렇게 규정으로 되는 것이 그 뒤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프랑스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프랑스니까. 독일. 그래서 독일에서 경찰 개념이 법령들을 보면 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이제 한정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법령들을 보면 또 원래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는 뭐 다 해야 된다. 경찰이 뭐 다 해야 된다. 돌아가다가 다시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을 거치면서 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제정되면서 소극적 질서 유지로 굳어지는 거죠. 독일에서 지금 독일이 여기서 지금 세 개가 나옵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다음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나오는데 최초에 여기서도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시켰는데 그 뒤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졌다가 크루이츠베르그 판결로 이제 굳히기 들어가고 법령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인 것이죠. 그 사이는 프랑스고 독일만 얘기할 때 그럽니다. 그래서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소극적 질서유지 개념을 굳히기 들어간 그 법령이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얘기합니다. 일죄 크지경 중에서 독일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4번 지문에 맨 끝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죄와 형벌법정이 제정됐다 하면 틀린 거죠. 죄와 형벌법정은 더 앞에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야 될 것이 맨 마지막 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 네. 3번. 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제 군사 제외한 내면 아니죠. 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중세 독재죠. 중세 독재 516 중세 독재 중세 경찰 개념 나타나는 것이 중세 독일 제국경찰법 중세 독재 516 16세기 중세 독재 516 자 그래서 그때 외제 군사 제외한 이것이 아니라 교행정을 제외한 전반을 경찰 개념으로 봤고요. 이번에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바로 아래 절박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절박한 나오면 1절이지 1절 죄자 지위 경제.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나와야 됩니다. 절박한이 나오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나와야 되고요. 자, 3번은 맞는 표현인데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그럼 저 뒤에 위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쫙쫙 그냥 연결 짓는 겁니다. 자, 4번 프로이센 법원의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 아니죠. 축소죠. 소극적 질서 유지로 축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다름 아닌 독일의 경찰 개념이고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독일의 경찰 개념이고 독일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을 축소시킨 역사입니다. 경찰권 처음에는 막 국가 모든 것을 다 경찰이라고 봤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발전하면서 경찰 개념을 축소시켜가는 과정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독일의 경찰 개념입니다. 4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행정을 포함한 틀렸고요. 교행정 제외한 2번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되었다.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이건 맞아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경찰 국가 시대에 외제 군사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작용의 분화가 조금 시작되지만 그냥 외제 군사 정도로. 그래서 그때 외제 군사를 떨구고 난 다음에 소극적 위험 방지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내무행정으로 한정 지었는데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플러스 저극적까지 다 들어가는 내무행정 개념이다. 자, 3번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 아래 절박한 위험 맞고요. 4번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맞나요? 틀리죠.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는데 대륙법계는 전통이 있는 곳이지. 옛날부터 유럽은 있었잖아요. 대륙법계는 오래된 전통의 그런 나라들이고, 그래서 대륙법계가 그 오랜 전통 속에서 법학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법학의 개념에서 경찰학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 속에서 경찰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경찰은 무엇인가, 즉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요. 여기는 법학의 입장에서 근원, 특히 법학 행정법 입장에서 근원적으로 따져가는 것이 뭐야? 경찰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미법계는 얘네들은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미국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원래 인디안 나라였잖아요. 사실은 인디안의 역사는 있는 거지. 근데 인디안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점령했잖아요. 언제? 한참 뒤에 뭐 16세기, 17세기 이때부터 막 이주하기 시작해서 아주 이 근본이 없는 애들이지.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 경찰이 없었어요. 그냥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 동부로 도착해서 이제 서부 개척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니들이 경찰 알아서 해. 그래서 걔네들 옛날에 그냥 보안관 자기들끼리 그냥 배지 붙여주고 자기들이 그냥 자치 경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라에 이제 힘이 좀 생겨. 그때 이제 우리 국가에서 경찰 좀 해볼까라고 할 때 경찰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미 스스로 경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야, 이제부터 우리가 경찰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도와주면 좋을까?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는 근원 자체가 없지. 미국 경찰은 근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알아서 그냥 경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돈이 좀 생겼으니까 경찰 역할을 민간인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근데 어떤 것부터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부터 시작해서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한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예요. 대륙법계는 대성발, 경찰 개념의 성질, 발동 범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발전했고, 영미법계는 영역기, 역할, 기능. 이제부터 돈이 좀 생겼으니까 나라가 좀 체계가 잡히니까 이제부터 니네들 스스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 근데 어떤 것부터 도와줘야 되지? 어떤 활동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역할, 기능, 활동 이런 것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엇인가? 이게 완전 철학이잖아. 그렇죠? 경찰은 무엇인가? 저 근원을 따지는 것이죠. 그것이 전통이 있는 대륙법계고,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것부터 도와주면 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정각에 시작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